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어려운 고전 함께 읽고 얘기 나누면 왠지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독서 팟캐스트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인 들바람, 꿈밥, 고칼, 새 구도자의 부끄러운 도전기라 할 수 있는데요. 한 권을 읽더라도 고전의 신세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네, 57회 방송으로 저희가 와야 되는데 오늘은 모처럼 저희가 번외편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오늘은 꿈밥님은 안 계시고요. 들바람님과 저코칼 둘이서 작가님을 모시고 좀 뭔가 소담소담 얘기하는 그런 스페셜한 에피소드를 한번 꾸며볼까 하는데, 자, 일단 먼저 들바람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들바람입니다. 아, 네.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 아주 기분 좋습니다. 오늘 그 초대 손님 때문에 좀 기분이 그렇죠. 좋으시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훌륭한 책을 들고 왔기 때문에. 들바람님께서 좋아하시는 선배님이라 하면 대충 성정이 조금 짐작이 됩니다. 예, 예. 산들산들하고 좀 뭔가 프레쉬한 그런 분이시군요. 아니에요. 터프하고 예. 진중하고. 터프하고 진중하고. 그러죠. 그 제가 들바람님 그 소문을 듣자 하니까 벌써 그 다음 작품을 지금 다 읽으셨다고 지금. 예. 그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얘기 빨리 지나갑시다. 오늘 얘기 빨리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또 이제 그 썸네일이나 이거 제목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또 이제 번외편으로 직접 작가님을 초대해서 모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 이분하고 이제 오늘 사전에 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작가님이란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살짝 떠봤더니만 본인의 정체성은 작가가 아니다. 나를 기자로 불러달라. 요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기자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의 허호준 기자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겨레 신문 허호준입니다. 네. 팟캐스트는 처음이시죠? 네. 예. 좀 분위기 대단히 어색하군요. 어색합니다. 원래 어색해요. 저희가 시작할 때 그런 모습을 네, 보는 거 같지 그쵸.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저는 이제 고칼 그리고 이제 들바람 님의 이제 그 닉네임이 있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저 허 기자님 혹시 뭐 이번 에피소드를 위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닉네임이나 내가 애정하는 뭐 별명이나 이런 거 있으시거나 혹시 뭐 그런 거? 그냥 이메일 닉네임은 히스토리라고 해요. 역사학자. 예. 역사학자는 아니고 그냥 역사라고 하죠. 예. 우리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뭔가 좀 다르네요. 우리하고 예. 분위기가 달라.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약간 지금 당황하시겠어요, 히스토리. 네, 히스토리님. 네. 네. 자, 그러면 저 일명 이메일 이름으로 히스토리를 쓰시는 우리 저 한겨레 신문의 허호준 기자님. 자, 먼저 저 팟캐스트 청취자 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허호준 기자입니다. 저는 1989년 3월에 한겨레 신문에 입사하고 지금까지 창간 멤버. 제가 2기입니다. 한겨레 역사시네요. 그쵸. 예. 지금까지 35년째 한겨레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만 활동했죠. 이 자부심 대단하잖아요. 예. 부러워요. 내가 회사 한 번 안 옮기고 한겨레에서만 내가 35년을 일했다. 그것도 근무지도 안 옮기고 난 이때까지 계속 입사 이후에 계속 제주에만 있었다. 그렇죠. 그것은 일종의 보면 무능하다고 그건 그렇지 아니죠, 않을까요? 그건 이렇게 또 아니면 본인을 또 현실 깎아내. 안주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저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굉장히 들바람님께서 지금 당황해하고 계시는데, 네, 두 분의 관계가 좀 약간 뭔가 특수성이 있으신가요? 특성. 회사도 다르시고. 제가 4.3을 기획할 때마다 제가 4.3 이제 그 해 초나 그 전해 되면 선배님 찾아가서 올해는 뭘 써야 됩니까? 4.3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소스를 빼먹기 위해서 자꾸 접근을 하죠, 제가. 그러면 이제 선배님이 지나가는 말로 또 아니면 진중한 말로 이런 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이디어를 얻고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때? 그렇게 저는 이제 선배님을 4.3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소스를 빼먹기 위해서 자꾸 접근을 하죠, 제가. 그러면 이제 선배님이 지나가는 말로 또 아니면 진중한 말로 이런 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이디어를 얻고. 이런 거 해보는 거 어때? 예. 그런 거
찾아다녔죠. 그러니까 아이템의 원천이었다. 그렇죠. 4.3 관련한 뭐 다른 것도 아이템의 그렇지만 원천이었다. 특히 4.3 관련해서는 뭐 제주에서는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될 선배.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야 뭐 다른 거는 다 사적인 건 더 깊은 게 있지만 그래도 너무 과찬이시고 아니. 우리 들바람님은 사실 상당히 진지하죠. 그리고 이 제주의 역사라든가 문화에 대한 접근이 다른 어떤 우리 기자들보다도 되게 진지하고 성찰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저는 늘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 저 고칼이 다 인정하는 이 두 분의 저널리스트십니다. 자, 오늘 어쨌든 그 지난달에 딱 4월 3일 날짜를 맞춰가지고 책 출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책 제목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 이거 43 19470301 19540921 기나긴 침묵 밖으로. 야, 이거는 도대체 제가 출판 업계를 제가 근무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건 자해적인 제목이다.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 숫자가 나열되는데 이게 뭐 그러게요. 굉장히, 저도 이 처음에 제목을 정할 때 이 숫자로만 하면 책을 어떻게 이 독자들이 책을 구하지? 책방에서 뭐 43 1947 0301 19 1951 주십시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낯선 숫자의 조합인데요. 이 책 제목만 알아도 4.3의 처음과 끝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1947년 3월 1일부터 1952년 9월 21일까지. 9월 21일까지. 이 4.3이라는 게 1948년 4월 3일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길고 긴 시간, 7년 6개월에 걸친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그 속에서는 이제 숱한 인간의 역사가 펼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제는 그 길고 긴 기나긴 침묵 밖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우리 이야기들이죠.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숫자는 그 기간적인 연대기적인 의미를 좀 담았고 그 옆에 이제 부제 기나긴 침묵 밖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그렇죠. 탄압과 금기 시대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담았죠. 보통 출판사나 작가들은 이렇게 의미를 깊이 달아요. 아하. 이렇게. 근데 독자들은 힘들어. 독자들은 힘들어.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들어야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기나긴 침묵 밖으로 4.3 기나긴 침묵 밖으로 숫자를 빼서라도 제목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숫자는 빼고라도 기나긴 침묵 밖으로. 기나긴 침묵 밖으로. 침묵을 이제 벗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방향성이 돋보입니다. 그죠. 밖으로. 좋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아마 이제 4.3에 대한 전국화가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저희 지역 사회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북구고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4.3 사건에 대해서는 웬만큼 아시지 않으리라 싶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또 4.3과 관련해 가지고 뭐 몇몇 정치인들의 여러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4.3이 그런 거였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그럼 이게 정확히 실체가 뭐지라고 갸웃갸웃 거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4.3 관련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현장 취재를 굉장히 오래 하셨으니까 허 기자님께서 정말 이제 모든 이 감정적이고 이런 걸 쏙 빼가지고 담백하게 4.3이란 이런 거다 소개를 해주시면 혹시 어떻게 이게 좀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7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7년 6개월에 걸친 그 길고 긴 그 역사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바보였군요. 바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4.3 특별법상의 정의는 있죠.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이게 이제 4.3 특별법이 정의인데요. 대단히 이거는 정말 압축시켜 놓은 거죠. 우리가 그 47년 3월 1일부터 그 이후에 계속된
4.3이라는 것은 사실 이 정의에 나온 52년 9월 21일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 4.3 군법회의 수용 행불자, 행방불명인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사건을 보게 되면 4.3은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사건인데 75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도 4.3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은 뭐 우리 3차원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죠. 대단히 로컬한 지역적 측면 그리고 한반도를 아우르는 우리 이 국내적 일국사적 그런 측면 또 하나는 이제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냉전 체제 형성기에 있었던 국제적 측면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세 가지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무법하고 인도에 반한 죄죠. 그런 인도에 반한 죄들이 곳곳에서 제주도 곳곳에서 이루어졌던 것들 그리고 그게 감춰졌던 것들 이런 것이 이제 4.3의 어떤 그 비극성 핵심들인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제주도민들이 있었던 그 가열찬 탄압과 금기 시대를 건너서 진상규명 요구와 명예회복 운동의 요구는 또 가열찬 그런 운동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주의 어떤 정체성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선배님은 학자세요, 사실. 박사님이세요, 정치학 박사님. 그것도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래서 그런지 들어보셨죠? 지금 말이 어휘가 우리가 하는 단어하고 달라요. 무게감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 여기서 무게감이라고 가벼운 어휘와는 달리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도 그런 얘기 계속 하실 건데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이제 쉽게 내지는 아니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설명으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선배님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번 책과 관련해 가지고 들바람님의 충고와 옆에서의 좀 야지, 야지를 제가 요게 좀 들었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선배님이 정치학 박사인데 책을 얼마나 많이 냈냐면 그리스와 제주 비극의 역사와 그 이후 2014년 4.3 미국에 묻다 2021년 또 그 외에다가 현대사회와 제노사이드 20세기의 대량 학살과 제노사이드 그리고 그늘 속의 4.3 4.3과 여성 엄청나게 책을 본인이 직접 쓰시고 같이 공동 작업도 하셨는데 저는 뭐 다는 못 읽었지만 몇몇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형님한테 하죠. 형님 책이 너무 어려워. 저는 이제 책을 쓸 때마다 들바람님의 그 충고를 100%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무 어려워. 이번 작품은 그 충고를 100% 수용한 결정판이다. 하려고 노력한 작품이다. 저도 이제 그 대충 좀 읽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그래도 좀 글이 쉽게 읽히고 문장에 대한 좀 그 긴장 조절을 좀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는 게 좀 맞아요. 완급 조절을 좀 하셨다는 게 좀 보이긴 제가 합니다만. 처음으로 선배님 책 보고 박수를 쳤잖아요. 책은 형님 이렇게 쓰는 거야. 대중서로 쓰셔야 돼. 왜냐하면 4.3을 전국화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박사들이 책을 쉽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박사들이 아무리 책에 쉽게 써도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렇죠. 이번 책은 제가 보기엔 이거 박사가 아니고 학사가 쓴 글이다. 나름 아니야 들바람님의 그 말씀은 상당히 좀 섭섭하네요. 나는 이 박사님들은 그 이래요. 전에 진짜 공을 들였던 게 그리스와 제주. 그렇죠. 그건 이제 제가 그리스와 이제 제주. 그 박사학위 논문을 배경으로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 건데 저는 그 책이 가장 애정이 가는데 별로 쳐다보질 않나요. 그리스와 제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그리스인 조르바 할 때도 좀 어떤 제주의 어떤 그 제노사이드와 유사한 어떤 역사적인 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노사이드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군요, 우리 저 기자님. 이게 4.3을 공부하다 보면 이 4.3이라는 것도 대량학살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곳곳에서 대량학살과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제노사이드 왜 4.3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를 제노사이드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노사이드가 뭐지? 해가지고 보게 돼요. 전 세계 곳곳에서는 뭐 19세기 우리 20세기만이 아니라 오랜 고대로부터 수많은 제노사이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역사들. 근데 이제 학자들도 이런 제노사이드에 대한 관심은 많진 않죠. 이 제노사이드라는 게
어둡고 우물한 예, 그렇죠.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어쨌든 계기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4.3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지역 출신의 저널리스트로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저술과 또 이번에 요 책까지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원래 포장을 잘해줍니다. 굉장히 너무 대단한 표정으로 이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예 아닙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는 이제 뭐 사실 저도 이제 뭐 취재 활동을 하면서 같이 제가 이제 기자님하고 현장에서 있었던 것도 제가 봤던 것도 같이 좀 이렇게 좀 몇몇 오버래핑이 되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저 제주 방언 사투리 제주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주 사투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잔혹한 어떤 토벌대 학살을 더 부채질하는 그런 어떤 매개체처럼 작용이 됐다? 이건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대목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네. 우리가 지금 75년 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그 당시는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우리 팟캐스트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 뭐 라디오도 이제 아주 지극히 드물 것이고 그 당시 제주 읍내에 이 제주어에 대한 것을 이제 다른 지방 사람들 이른바 육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당시에 제주도에 있었던 장교의 회고록을 보면 제주도에서 제주어가 대체 무슨 말을 제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일본어로 하니까 통하더라. 그리고 제주 사람들은 참 문화적으로 열등하더라. 그런 표현이 서슴없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이제 참전 그 제주도에 진압 군인으로 왔던 토벌대로 왔던 그 군인들의 구술에도 보면은 제주 사람들하고는 제주어로는 통하지 도저히 제주어를 아는 것은 모루쿠다밖에 없었다. 모루쿠다. 그래서 한다는 게 일본어로 하니까 통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언어가 다른 거잖아요. 그건 같은 민족이 아니죠. 민족성에서부터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일본어로 한다면 이건 이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노사이드의 이론에서 있잖아요. 이민족에 대한 그 학살은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같은 동포에 대해서 동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민족이 다른 이민족에 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언어의 문제가 4.3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 남사록이라고 어사 김상헌이 왔다가 그 남사록 기행집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역관을 데리고 왔다고 해요. 제주 사람들. 우리도 할머니들 중산간 지역에 사는 할머니들 정말 사투리가 심한 할머니들 말은 2번 3번 물어서 하잖아요. 근데 75년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사실 그 제주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 그런 것 자체가 없었을 때니까. 사투리를 모르는 게 이제 그 서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설명하고 듣고 하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로만 저는 이해했었는데 지금 선배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민족 그 문화가 다르고 자기하고 완전 다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 학살, 처형 이걸 손쉽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됐다는 말에 좀 더 역시 깊이가 있네요. 저는 그냥 단순히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보시는 게 제노사이드가 이제 이민족에 대한 학살은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공감이 되네요. 그게. 같은 민족에 대한 그 죽임과 이런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언어 얘기를 딱 지금 이렇게 딱 여기서 이 책을 읽으면서 딱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러니까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권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지역 방언을 보더라도 특정 지역의 방언은 그 얘기를 그대로 쓰고 오히려 표준어를 잘 못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하는 좀 약간 그 지역의 권력성이라는 게 좀 약간 녹아 있는 그런 게 있고 특정 지역 출신은 또 그 지역 출신임을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표준어 습득을 좀 빨리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과 좀 약간 맥락이 좀 비슷한 그런 대목이었다는 게 좀 굉장히 좀 인상이 있었습니다. 기자님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자님께서 4.3의 어떤 그 4.3 사건 이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부터 전개 상황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연대기적으로 한번 서술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4.3 이후의 명예 회복 과정이라든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하나를 다 읽어보시면은 4.3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아마 모르시는 분도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뭐 올레길이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지역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4.3과 관련해서 추구해야 될 이런 어떤 새로운 과제들 이렇게 좀 열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번 책을 내시면서 뭐 구성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식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이 책이 나오게 된 게 이제 70주년 기획을 온오프라인으로 기획했던 걸 이제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기획했던 걸 그대로 모아서 책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챕터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4.3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4.3의 전체적인 통사를 놓고 4.3과 미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미국 부분을 따로 떼고 그리고 4.3 이후의 그 진상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독립적인 챕터가 된 거죠. 뭐 올레길에서의 4.3 의미라든가 한라산 하나만 갖고 놓았을 때, 뭐 정방북부 하나만 갔을 때, 그리고 이제 관심이 기울였던 게 디아스포라라든가 디아스포라의 부분도 있었고, 뭐 사성과 여성 부분 그런 것들 정명 전부 독립적으로 하니까 이거는 뭐 순서에 관계없이 어느 챕터든지 읽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의 미덕이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4.3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총괄을 앞부분에 처음 넣어요. 그리고 통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군정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에 대해 잘 몰라요.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아는데, 근데 여기에 보면 미군정이 요 4.3에 어떤 베이스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요. 이거 아주 큰 틀에서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는 또 하나, 여기 올레길을 걸으면서 할 수 있던 4.3 사건이 전개됐던 특정한 장소들, 학살이 이루어졌던 곳에 대한 설명들을 아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언들이 나와요. 이런 게 뭐라 그래야죠? 큰 틀도 보고 작은 틀도 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증언자들, 당시 이제 부모님을 잃었던, 지금은 이제 생존자들, 희생자들, 유족들의 얘기들이, 그 구술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이제 디테일까지 나오니까 이게 참 구성을 잘했다. 정말로 잘했다. 손쉽게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깊이도 알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적극 추천합니다. 진짜로 재밌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아는 분의 책을 대놓고 홍보하는 취지도 있긴 아니요,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4.3 관련된 책이나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는 저희 회사의 선배님이라게 오면 4.3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제가 책을 권한다면 뭘 권하냐면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 4.3 관련된 교과서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걸 읽어보시라고 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하고 보조교재를 읽어보시라. 그걸 줘요. 또 실제로 얻어다가 주는데 그걸 보든지, 아니면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진상조사 보고서가 있다. 그거 한번 좀 훑어보시면 괜찮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그 우리 기자님의 요 책 기나긴 침묵 밖으로 대한민국 출판계 최고 셀럽계에서 만지작거리셨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자랑해야 돼요. 그 대한민국 최고의 출판 셀럽이 누굽니까? 혹시 뭐 BTS가 이 책을 읽었습니까? 혹시? 저는 모르겠습니다. 별바람님께서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책을 소개하고 요새 이거 서점도 냈잖아요. 그렇죠, 그 평산 서점. 그렇죠. 거기서 이제 평산 책방. 평산 책방. 죄송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대중서로서 저는 4.3을 알리는 데 가장 좋은 책이다는 걸 가장 그냥 선배고 아는 분이 옆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4.3을 알고 싶다. 그리고 제주에 대해서, 제주의 역사를 알고 싶다. 이건 저는 스테디셀러가 될 것 같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죠. 진짜 잘 썼어요. 재밌게. 정말 객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 편견 없이 현장 저널리스트의 시선으로 똑바로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읽으시면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걸 계속 권할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이 그런 의미에서 읽었지 않았을까라 생각해요. 솔직히. 그건 뭐 제가 뭐라고 우리 허 기자님 한번 모시고 북콘서트를 한번 해야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아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좋았죠. 책을 만들어서 이런 보람도 있구나.
대단히 좋았죠. 혹시 우리 저 출판사 쪽에서 좀 약간 와이로를 써가지고 저 그 책방 주인분한테 이거 한 번만 좀 들고 계주시죠. 뭐 이런 건 혹시 아닙니까? 이 출판사가요. 예. 이게 좀 작아. 홍보를 잘 못해. 1인 출판사예요. 해화 1117. 네, 1인 예. 출판사인데 되게 그 대표께서 대단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1인 출판. 네. 아주 대단히 열심히 하시고 예, 책에 예.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이 책을 둘러싼 날들의 풍경이라고 이건 출판사 대표의 영역인 거예요. 아하. 근데 출판사 네. 대표가 자기 이게 책 쓰는 경우 별로 없는데 책 뒤에다가 자기 그러니까요. 예. 저를 만날 때부터 책이 예. 나올 때까지 그 날짜와 그 예. 내용들을 오야. 내가 왜 이 책을 출판할 수밖에 없었냐에 대한 네. 설명이죠. 또 이 책에 대한 서사를 또 담으셨군요. 네. 또. 그러니까 야. 이 출판사가 애정이 넘쳐. 예. 근데 마케팅력은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어요. 현재 예스24 역사 91위. 오. 예. 역사 탑100 5주 연속 탑100 안에 오. 들어가셨습니다. 네.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와. 아유 탑100. 아유 좋네요. 괜찮다니까 이거 네. 객관적으로.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4.3에 대한 어떤 출판 집필 예. 굉장히 아까도 이제 저 들바람님께서 정말 읽기 어려웠다는 여러 작품들을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이 반복되고 루틴한 업무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참 아유 내가 올해도 또 이거 써야 되나? 아유 내년에도 또 해야 그래서 되나? 늘 고민이죠. 예, 어떤 예. 기획을 어떤 방향을 갖고 음. 올해의 주제는 어떤 기획성을 갖고 가야 될 건지에 맞아요. 대한 고민이 1년 내내 그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해마다 이제 3년 70주년을 차치하고 이제 70주년에도 한 뭐 온오프라인으로 한 15회, 20회 가까이 했고 20회 했고 그 다음에는 연속 3년째 올해까지 3년째 이제 8개면을 만들어내는데 혼자 해마다 만들 때마다 내년에는 어떤 주제로 어떤 기획을 갖고 가지 하는 아하. 그런 고민을 예. 늘 갖고 있어요. 그렇지. 늘 하시는군요. 네. 형님은 1년 내내 고민할 때 나는 한 달 전에 가가지고 살짝 따봐가지고 이게 근데 그런 쏙 빼먹지. 한 달 전에 온 게 훨씬 더 좋다는 음. 거예요. 1년 내내 고민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나는 쏙 참 빼먹는 그래요. 사람이 나는 쏙 빼먹는 사람이고 선배는 내내 고민하고. 그러니까 저 혹자들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1년 내내 우리가 이제 그 4월 달 돌아오면은 또 43 같은 주제만 반복해가지고 하다 보면 좀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좀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피로감을 어쨌든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한다는 말씀, 그렇죠. 예, 그렇죠. 좀 인상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4.3에 대해서 또 4.3 하면 지겹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하는 말이 2차 대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도 많은 문학 작품이라든가 영화들이 지금도 계속 매년마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2차 대전에 대한 어떤 작품이나 이런 새로운 시선에 대해서 지겹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그만큼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인간의 휴머의 스토리를 발굴하지 못한 맞아요. 예, 당대의 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사실 약간 피로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전쟁 얘기를 이제 피로감이 있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 전쟁을. 예. 뭐 그런 거죠. 뭐. 근데 사실 이게 4.3이 사건으로 보면 그렇게 피로감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얘기가 점점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점점점 사람의 얘기로 맞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얘기가 이제는 여기다 보면 그 증언자도 있지만 여기 그러게 재밌는 또 말입니다. 예. 디아스포라라고 아까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일본으로 가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 후손들도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그게 인간의 얘기가 점점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지겨움보다는 좀 더 농도가 짙어지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아. 이 책에는 그게 다 들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피해자나 유족분들 이렇게 만나 보시면서 좀 인상적이셨던 분들 혹시 좀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디아스포라 내지는 한라산에서 여기 보면 이제 한라산에서의 그 12살 소녀가 겪었던 이야기를 썼는데요. 끔찍하죠. 그 온 가족이 절멸 속에서 살아남은 12살 소녀가 48년 겨울에 그렇게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 한라산 속에 그 한라산의 밤길을 걸어가면서 등에 업고 있던 동생이 토벌대에 죽고 그런 과정에서 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소리가 들리지? 나는 죽었는데 왜 소리가 들리지?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모습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헤맸던 그 한라산 속의 그 겨울, 그리고 그 볼레낭이라고 하죠. 보리수나무 열매. 볼레낭을 먹었던 어느 11살 소년은 한 움큼 훑어먹고 도망쳤던 이야기. 그러면서 산속에서 숨어서 다녔던 그런 것을 보면서 겨울철에는 한라산 보면 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저 속에서 우리 삼촌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네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디아스포라와 관련해서는 참 그러더라고요. 제 이 책에도 있지만은 일본으로 밀양에서 가서 오사카에서 도쿄로 가는 그 열차, 열차 속에서 그 할머님의 제사인가 어머님의 제사인가 제사를 모시면서 거기다가 향을 꼽고 열차 안에서 절을 했다는 그 얘기를 그 자식한테 도쿄에서 들은 얘기인데, 도쿄에서 취재한 얘기인데, 그거 하면서는 울컥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밀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이들을 그 살해한 죽인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고개를 숙일 수 없다면서 고향에 와보지 않고 거기서 돌아가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되게 울컥했어요. 그 이세는 제주도의 그 예법, 제사 예법을 다 배워가지고 그대로 해요. 지금 일본 현지에서도 그렇게 음식이라든가 뭐 차례 순서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를 또 뭐 북으로 간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 못할 부분들도 있죠. 많은 부분은 이 책에 담지 못할 그런 부분들도 꽤 있죠. 뭐 여성 폭력에 대한 그런 것들, 그 가해진 그 고문들, 가혹한 행위들, 그런 것들은 뭐 말 못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들으면서 어떻게 진짜 그 시대는 이거는 야만의 시대라고밖에, 광기의 시대라고밖에 못할 표현이 안 나오는 그런 정도의 것들이 있었죠. 그런 장면들이 꽤 남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울컥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 근데 어쨌든 뭐 89년 입사 이후에 굉장히 이 문제만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왼수졌다는 느낌으로, 좀 표현이 좀 이상하다. 아무튼 89년 입사 이후에 이 문제만 갖고 간 건 아니고요. 다른 것도 취재를 하다가 제가 왜 작가가 아니고 기자냐면 제주도의 환경 문제인데 그렇게 관심 많은데. 선배 맞아. 선배가 대부분 선배 소개할 때 4.3 얘기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강보면 선배가 기사를 되게 많이 써. 4.3만 쓰는 게 아니야. 환경. 옛날 강정도 쓰시는군요. 강정 해군 기지 할 때 가면 보이는 사람이 선배 이 사람이 사실 많이 써. 이거만 쓴 게 아니고. 살았어요. 아무튼 우리 4.3도 그렇고 지금 말씀해주신 그 제주 해군 갑자기 기지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 권력이 좀 좋아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 이거는. 한겨레 신문 호우준 기자는 왜 맨날 또 저거 쓴데 또 왜 이것도 이렇게 이런 인터뷰 싣고 그랬대 해가지고, 뭐 권력이라든가 정보기관의 어떤 남다른 관심과 애정, 요거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없죠. 우리 시대는 그만큼 우리 허 기자님 기사가 임팩트가 없었다. 아니지. 정보기관이 시겁할 정도로. 미워하고 무시했겠죠. 무시했겠지. 근데 무시했겠죠. 사실 근데 그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빨갱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우리 유족들이 고난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로 다행히 우리 그 후로 많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사 쓰면서 4.3 기사 쓰면서 잡혀가거나 이런 거는 없었잖아요. 물론 그 전에 1960년대 우리 동지애들이 이제 그 진상규명 동지애들이 이제 그때는 60년대니까. 근데 그런 거는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사를 쓰게 되면 89년도에 무슨 제주 4.3 연구소가 4.3 역사 기행을 한다 하면 그 사복 형사들이죠. 섰다가 기행을 쫓아다녀. 따라와. 같이 역사 기행을 같이 한다니까. 이놈들이 또 무슨 작당을 하나. 그리고 역사 기행을 다랑시 굴에서 유해가 발굴됐잖아요. 대단히 그게 4.3 사건의 어떤 4.3의 진상규명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리오름에서도
그 유해가 항구가 발굴됐어요. 그때 경찰은 중대병력인가 동원했는데 못 찾았잖아요. 우리는 그때 3명인가 가가지고 샥 찾고 나왔는 거 다 그 현장을 아는 분도 인터뷰를 다 끝냈는데 경찰은 아무리 뒤져도 못 찾았다는. 못 찾았다고? 못 찾았죠. 못 찾았다고? 못 찾았어요. 나는 못 찾겠어. 중대병력을 동원했는데 못 찾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기자님하고 예전에 이제 그 같은 취재 현장을 갔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그 제주공항 유해 발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셨구나. 예. 그때 저는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 현장 보면 혹시 이렇게 뭐 좀 취재 현장에 대해서 좀 약간 각별하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 혹시 있으신지? 유해 발굴은 뭐 저기 제주공항도 그랬고 바로 그 전에는 별도봉 유해 발굴 현장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는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그 굴 속에서 사람들이 죽은 학살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유해들을 수습하는 걸 보면서 참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제주공항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뒤로 묶인 채 그런 모습들이 다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개인적으로 다 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족들 입장에서 특히나 거기서 이제 아버지나 형제 자매가 부인이나 저 남편이나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우리하고는 그건 뭐 말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기억납니다. 국제공항, 제주공항에서 이제 유해 발굴한다고 연락이 와서 우르르 갔잖아요. 저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그 유해들이 우리 그냥 쌓여 있잖아요. 층층이. 그렇습니다. 무슨 화석 발굴되듯이 쌓여 있고 그게 뒤엉켜 있어요 또. 맞습니다. 저는 약간 비현실적이었을 때. 우린 전부 다 이게 주변에서 보고 있고 발굴단의 안을 보고 뭐 우리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정말 비현실적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죽인 사람들이 여기 있고 죽인 사람도 죽은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그런 거죠. 뭐 그런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4.3의 진상을 알아야 되고 왜 명예회복이 필요해야 되고 우리 그 4.3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들도 왜 4.3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 도서 출판계 셀럽께서 추천을 하신 도서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간이 좀 돼서 혹시 뭐 낭독하시거나 뭐 이렇게 좀 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기자님의 입을 통해 가지고 직접 한번 좀 그렇죠. 가장 애정하는 대목 한번 낭독을 해주시면은 찾아보시고 그 사실 이 책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그 저희 이제 청취자들이 4.3을 알고 싶다. 그리고 도대체 왜 제주에서는 4.3 얘기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신다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지 마시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을 읽으면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왜 일어났고 정치적인 배경 또 전 세계적인 배경 그리고 그 전개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제주도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것을 제주도민들은 어떻게 화해와 상생으로 또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제주도민들의 고민은 또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관심 있다 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적극 권장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4.3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하는지 4.3을 왜 기억해야 하는지 그런 이유가 있는데 한 대목 읽을까요? 네, 읽어주십시오. 4.3의 미래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을 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밝히고 그 해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 화해하며 평화와 인권 의식을 높여나가는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식이 제주 사회 전반에 걸쳐 스며들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제주도가 지향하는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4.3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3을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우리하고 달라. 그렇죠. 혹시 들바람님은 낭독하실 부분 없으신가요? 읽으려 그랬는데 아까 그 국제공항 유해 발굴 당시 상황 생각이 자꾸 나서 읽으려 그랬는데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책을 찾아보시면 제주공항에 착륙할 때 예, 예, 예. 저기에 우리가 609 예, 예. 정도라고 해야 되죠. 거기에 이제 우리 유해가 거기 묻혔다. 거기서 직접 학살당했다. 예, 예, 예. 그 현장이 바로 제주공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제주를 찾는 생각이 좀 남다를 겁니다. 그 네. 부분을 읽고 싶었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 정말 이 정도로 지금도 만족하겠습니다. 이제 수백 편의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바로 그 그쵸? 자리에 예. 바로 그 밑에 예. 지금도 발굴되지 않은 맞습니다. 수많은 유해들이 있다. 예. 이게 4.3의 현주소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 허호준 기자님 모시고 새 책 4.3 기나긴 침묵 밖으로 19470301 19540921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북극오전 청취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가까운 도서관이나 서점에 들리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도 허 기자님의 왕성한 집필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살짝 홍준표 같네요. 자, 북극오전 저희는 다음 주에 헤르만 헤세 시타르타 본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허 기자님 오늘 저 출연 소감 혹시 어떠신지 그리고 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재밌네요. 대단히 유익하고 4.3을 제 책이 아니라 4.3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허호준 기자님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들바람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희 감사합니다. 다음 주 본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